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강으로 고전문학을 끝내고 있는 강사 신지연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부터는 고전 산문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전 산문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많은 의문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오늘은 대표 유형들 확인해보고 문제 원인 짚어본 다음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일단 서술상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고전 산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한번 재밌게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고전 산문의 출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접근법이 나오겠죠.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부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일본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서술상 특징이 최다로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거의 필수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의 행동이나 내용 관련, 자, 그 다음에 소재나 구절의 의미, 뭐 장면 비교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점짜리로 감상의 적절성이나 반응의 적절성, 자료 주고 물어보는 것들 나오고 이제 자료를 활용한 감상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해석해라라는 게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보너스 문제를 관용적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한자 성어 물어볼 때 있죠. 요런 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서술상 특징과 인물 간의 관계입니다. 요것 꼬여갖고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앞서 문제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서, 즉 요게 파악이 되면요, 요 앞에 나왔던 요런 것들, 소재 의미라든가 인물 행동 이해라든가 장면의 비교 다 가능한 거예요. 3점짜리 뭐 자료를 활용한 감상까지 요걸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가장 초점 맞춰서 물어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요게 된다면요, 다 해결 가능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 거, 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이 어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오답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나는 왜 항상 오답이 나오고 왜 항상 시간이 쫓기나요? 이게 고전 운문에서 찾았던 그 원인과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일단은요, 서술상의 특징에서도 쓰이는 그 문학 개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설명을 해줄 정도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이요, 좀 길게 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해요. 대화가 발화가 이어지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고 한자어가 섞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모르겠다. 뭐야, 인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애도.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고전 운문하고 원인이 똑같죠.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품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해인데, 운문과의 차이점은 이쪽이죠. 이제 운문에서는 주로 걸렸던 것들이 중세국어를 제대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인물 간의 관계와 이들이 대체 어떤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사건 파악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요. 요 두 개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일단은 요 서술상의 특징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산문이 나왔을 때 가장 1번으로 물어보는 문제고요. 1번 문제가 잘 풀리면 좀 자신감이 생기죠. 세트 1번. 그래서 이 서술상의 특징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 잡아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려면요. 자,
일단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서술상의 특징에서 선지를 보고 판단을 하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선지에서 자주 물어보는 그 유형들이에요. 서술자의 위치를 살펴서 시점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나 묘사나 서술 등 이 쓰인 부분들을 보면서 아, 얘네 특유의 말하기 방식이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잡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가 특유의 예를 들어 뭐 사투리를 굉장히 과도하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특징적인 것들도 역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고전 산문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한자어예요. 한자어. 잘 모르는 단어들. 특히 이제 배경이 궁궐이거나 이러면은 모르는 단어가 사방팔방에 박혀 있어요.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뭐야? 별표도 안 달려 있고 단어 해석도 안 나와 있고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여기에 빠져버리면, 즉 단어 하나에 빠져버리면요, 전체 맥락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면서 고전소설의 맥락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습서처럼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기분이 좋다, 아니면 뭐 벼슬에 올랐다, 무슨 벼슬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찜찜해요 라고 하는 경우, 좀 그때 문학사 얘기할 때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팁이 주로 조선 전기 후기에 또 몰려 있는데, 특히나 어디? 조선 후기에 영웅소설, 애정소설, 가정사, 그 가족사 소설에 출제가 몰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의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이쪽 지역을 신경 써서 봐주면 된다인데, 제 아무리 작품별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 문학 개념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이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때 어떤 문학 개념들이 쓰이는지 이 개념들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술상 특징에서 물어볼 때요, 입체감이 있는 구성이랑은 참 많이 씁니다. 입체감이 있는 구성이라니. 자,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인물에서도 입체적 인물이란 얘기하죠. 자, 평면적인 인물이 있고요, 입체적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 어떻게 하세요? 요건 좀 쉬운 편이죠. 평면적 인물은 성격 변화가 있다 없다? 그냥 쭉 가요. 여기 입체적 인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격이 중간에 변화를 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착한 애였는데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이런 거 있죠. 중간에 변화가 있는 거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죠. 여기 입체감 있는 구성,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은 외우지 않아도 아 하고 끄덕끄덕해져요. 즉, 이 입체감 있는 구성이라는 게 소설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뒤로 뒤집어 오네? 변화 있죠. 시점이나 서술자가 작품 중간에 바뀌는 경우 있죠. 이 역시도 변화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만 쭉 평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랑 B랑 나란히 이렇게 가는 병렬 병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액자식 구성, 그다음에 꿈 환몽 구조, 꿈 꿔서 꿈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다가 깨면서 나오는 입체감이 있잖아요. 변화를 주잖아요. 평면적 구성이라는 것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입체적 구성이라는 거. 또 장면이 빠르게 여러 번 전환되고 이런 거. 분명히 평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즉 변화를 주냐 안 주냐로 판단을 하시면 간단하겠고요. 이 고전소설에서 특히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대기적 구성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마주하는 많은 작품들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뿅뿅전 아니면 뭐 뿅뿅뿅 전입니다. 자, 여기서의 그 전 누구의 이야기죠. 진짜 이쪽이 주로 그 주인공 이름일 때가 많잖아요. 이 경우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누군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떤 역경을 겪어서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어떻게 왕이 되는지 이 얘기를요,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는 게 일대기적 구성이죠. 이게 고전소설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뿅뿅뿅 전에서 주인공이 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사람일 때 특히나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적강구조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에서 주로 이래요. 죄를 지어가지고 에잇 인간 세계로 내려가거라 해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다가 흑흑흑 하고 다 죽을 때 다 됐는데 갑자기 선녀가 뿅 나타나서 원래 선녀였는데 뭐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쫓겨났다. 근데 이제 인간 세계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 하늘로 갈 수 있어. 자,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면 누가 널 도와줄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게 적강구조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고전소설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가끔가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서술자와 독자, 서술자와 인물 간의 관계인데, 자, 등장인물이 있고요. 이거 작품 안에 있죠. 서술자가 있는데 이 서술자가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죠. 서술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고 얘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서술자가 직접 다 얘기해주는 직접 제시 방식이 있죠. 즉, 얘 성격 되게 나빠요. 얘 되게 나쁜 애예요. 얘는 엄청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제시를 해줘 버리면요, 서술자하고 등장인물은 딱 붙어 있죠. 그리고 서술자가 독자한테 알려주니까 이 둘은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인물하고 독자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멀어집니다. 근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직접 제시해 줄 때가 좀 많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얘네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요, 서술자가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서술을요, 예를 들어 대화, 얘 말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버릇없다. 얘는 이기적인 애구나. 얘는 예의가 없는 애야. 아니면 노인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이 행동 묘사를 보고 우리가 얘는 정말 예의 범절이 없는 애구나. 얘 되게 못된 악인인가 봐. 파악할 수 있죠. 자, 서술자가 직접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한 대화나 어떤 행동 묘사를 보고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요게 간접 제시입니다. 간접 제시이자 극적 제시.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독자와 인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옆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그래서 얘가 어머 얘는 나쁜 애고 어머 얘 착한 애야. 직접 파악을 해줘야 되죠. 인물의 한결 가까이 가서 파악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인물과 독자 사이가 가까워지고, 당연히 이때 서술자와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함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선지에서 나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세요? 사건에서 요약적 제시로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진술이 되거든요. 이 요약적 제시는요,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전쟁이요,
고려 만약에 뭐 조선왕조 뭐 몇 년부터 시작해서 약 20년간 펼쳐진 전쟁이에요. 되게 길죠. 근데 그거를 이 작품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뭐 소설자도 될 수 있고요. 등장인물이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전쟁이 일어나서 20여 년간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지. 끝. 이걸로 끝내요. 그 20년의 전쟁을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약적 제시입니다. 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얘기들, 꼭 20년까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3년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붙잡고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했지 했을 때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이러저러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약적 제시예요. 긴 얘기를 압축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때 이게 요약적 제시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사건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져요. 길고 긴 얘기를 막 길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지난 20여 년간 서울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고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끝. 20여 년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세 줄로 끝내다니. 그러면 이게 사건의 진행이 20여 년간 있었던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당연히 짧죠.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건 진행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거 효과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게 또 많이 나와요.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가 위치가 여기예요. 근데 이 서술자가요.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려요.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술자가 이 특정 인물의 생각을 이 사람의 중심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을 바라보고 또 그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요.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져요. 자, 뭐랑 헷갈리면요.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얘랑 좀 다르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다릅니다.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나의 얘기를 하죠. 내가 봤을 땐 이래.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좀 그런데 내가 봤더니 제가 지금 화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때의 서술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술자가 밖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고 치면은 직접 인물명을 거론을 해요. 지원이는 지금 마음이 좀 불만이에요. 왜? 배가 고파서 불만인데 옆자리가 떡볶이를 먹는 걸 보고 맛있겠다라고 배가 고파졌어요. 당연히 특정 인물인 저의 얘기밖에 못하죠. 제 심리를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은 제가 보는 대로 서술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원이가 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지원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의 심리만 명확하게 알지 나머지 애들은 추측일 뿐인 거라고요. 즉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라면 어떻게 서술이 돼요? 내가 나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원이는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것도 알고 배가 고파서 기분 나빠진 것도 안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했는데 지원이가 자기 상태만 명확하게 알아요. 지원은 배가 고팠고 지원은 떡볶이가 먹고 싶었고 자, 근데 남들이 떡볶이 먹고 싶은지 남들이 배가 고픈지는 몰라요. 남들의 심리는 다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1인칭 주인공 관찰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되게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려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이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은 서술자가 이 지원이 외에는 나머지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호는 배가 고프고, 직접 이름을 호명합니다. 지호는 배가 고프고 지호는 되게 불쾌했어요. 근데 남들이 그런지까지는 몰라요. 남들에 대한 거는요, 다 추측을 하고 있고 어림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얘 마음밖에 모릅니다. 요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가 많이 쓰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참 잘 물어봐요. 여러분, 뭔가 설명을 할 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걔는요 되게 나쁘고요. 걔는 이기적이고요. 걔는 못됐어요. 라는 거랑 요거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얘 되게 이기적이네 라고 아는 거랑 여기보다 이쪽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에 참여하게 되죠. 그냥 대놓고 나빠요 라는 것보다 얘 이 말을 추론을 해봤을 때 얘는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즉 생생하게 인물들이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인물을 만난 느낌이거든요.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감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 인물의 성격 간접적 제시 역시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말하는 게 지금 굉장히 버릇이 없네. 얘는 불효자야 라고 알 수 있죠. 즉 간접적 제시까지 우리가 대화 효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대화를 통해서 전개가 되면요, 이 현장감, 생동감 같은 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술자의 개입 같은 경우, 이걸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주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잘 드러나죠. 이 경우에는 서술자가 튀어나와서 그냥 단순히 쟤 좀 봐라, 저놈 거놈 보소라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개입을 지나서 논평, 평가라는 경우도 있죠. 이러이런 거 봤을 때 야, 이놈이 어찌나 악독한지,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입을 했다고 다 평가는 아니고요. 개입을 했는데 그냥 얘 좀 보래요. 이제 이 수준으로 끝날 때가 있고, 개입을 해서 이놈 하는 걸 보니 이놈은 악독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 라는 식으로 직접 논평, 평가까지 해주는 경우,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이 초월적 공간이란 말 진짜 잘 나와요. 초월적 공간,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못 찾아요? 초월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 일단 지금 인간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인간 세계가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맞아요. 천상계. 천상계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거 말고 영궁도 있고 하는데 주로 배경이 좀 초월적 공간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경우가 대다수. 그래서 인간계를 벗어난 공간에서 일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초월적 공간이 제시되고 이러면요, 나머지 성격으로 전기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우연적, 그리고 비현실적, 이런 말 역시도 함께 따라 붙겠죠. 왜? 배경 자체가 인간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또 판소리계 소설에서 잘 보고, 그거 말고는요, 전쟁 소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씬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요약적 소설이랑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요거는요, 찰나의 순간인데 이거를 엄청 길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전쟁 씬이다. 자, 전쟁을 요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그 전쟁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나와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지금 이렇게 고국 땅을 밟았다네. 요약적 제시. 너무 짧게 얘기했잖아요. 그 길고 긴 고생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얘기 안 했죠. 장면의 극대화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누구 장수가 달려나가는데 그 기상이 뭐 같고, 날리는 수염이 뭐 같더라. 여기 칼을 이렇게 빼는데 칼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되게 기네. 사실 이게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막 말 타고 달려나가서 칼을 뽑고 내 칼을 받아라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한 문단을 소요를 해줘요, 보통. 자, 그러면은
아주 짧은 찰나의 장면을 최대치로 늘려서 극대화해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죠.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뭐 생동감이 있는 표현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대화라든가 어떤 묘사 있죠. 요런 게 굉장히 서술이 잘 돼 있을 때 보통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무슨 위기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몰래 적국에 잠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스파이였다라고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장면이 왔단 말이에요. 하이라이트죠. 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배경 묘사라든가 이런 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에.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이런 생동감 있는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몰래 적진에 침입을 하는데 초목도 고요하고요. 쥐군대시 조용하고. 자, 그리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달만 휘영청 떠 있더라 라고 하면 진짜 그 적진에 숨어 들어가는 몰래 가는 그 느낌 우리가 리얼하게 느낄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긴장감의 고조 이게 이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그 전체 묘사라든가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렇게 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소설을 봤을 때요. 얘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직접 서술상의 특징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요. 이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개념들 확인을 했는데 이 개념들을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요거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문을 분석하면서 서술상 특징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요. 지문 먼저 읽으시지 말고 선지부터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적절한 걸 찾는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가부터 확인. 자, 1번 적절한 걸 찾네요. 적절한 걸 찾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의 성격 제시하고 있다. 자, 서술자 개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배경 묘사를 통해서 갈등을 암시한다. 뭐 이런 거죠. 둘이 이제 싸우게 되면은 갑자기 꽝꽝꽝 번개가 친다던가 이런 거 진부하지만 자, 인물 갈등이 있는지 요거 찾아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로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전기적 요소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뭐 돛을 쓰고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들. 자, 이건 걸로 비범함 드러내는 거. 영웅들한테 많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고백적 어조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 누가 뭐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나? 이걸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눈으로 쫙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옆에다 쓴 거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지를 다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죠. 지문이랑 문제랑 같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옆에다 좀 써놨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란 얘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먼저 확인, 문제에서 확인, 그 다음에 선지 내용 확인하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낭군이 이번 갔다가 노기를 뛰어 돌아오니 알지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노중에서 호역 방탕자를 만나 혹 봉변이라도 당하셨나이까? 아, 이거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자, 우리 고전 논문 해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맥락을 봐라 라고 했었죠. 똑같습니다. 어쨌든 낭군이 갔다가 노기를 뛰어 돌아오는데 알지 못한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호엽 방탕자 몰라도 노중 뭔지 몰라도 돼요. 봉변 당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 낭군이 노기를 뛰어서 돌아왔는데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유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대답을 해요. 다람쥐 가로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밑에 얘기는 다람쥐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다람쥐라니 귀엽죠? 그런 일은 없으나 그런 말은 없대요. 자, 그러면은 크게 뭐 봉변당한 건 없고 그대 말을 듣지 않고 굶어 죽을 것을 면할까 하고 가서 서대주 보고 슬픈 소리와 애련한 말로 한즉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는데 서대주 대답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여유가 없다 하고 빈말로 불안한 말만 했대요. 그래서 지금 갔는데 언어도 불순하고 재물이 있어 집이 굉장히 부유한데 대접이 경박했대요. 그래서 본래 모아놓는 것이 없더라도 괴이하지 않을진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재산이 많고 요사이 천자께서 내려준 반나무가 4만연 주라. 자, 근데 시원스레 도와준다면 수백석 줄 게 아니고 많으면 1, 2두라도 줄 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쓰지 아니하니 어찌 내가 통분치 아니하리요. 말은 긴데 뭔가 불만 표시하는 거죠.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 이렇게 대화가 길어요. 한번 말을 하면은 인물이 말하는 게 되게 길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대체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대화의 주제를 잡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건지 억울한지 그 뉘앙스 정도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특히나 서술상 특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 안 돼도 돼요. 자, 이 정도로만 되면 됩니다. 물어봤어요. 낭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여자겠죠. 부인이. 자, 부인이 물어봐요. 누구에게? 다람쥐에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냐면은 왜 이렇게 화났어요? 그죠? 자, 다람쥐 가로되 아니요, 봉변당한 건 아닌데 내가 누굴 보고 왔어요? 부인 말 안 듣고 굶어 죽을 것을 면할까라는 걸 보니까 지금 얘네가 가난하겠죠. 굶어 죽게 생긴 걸 좀 면해볼까 하고 서대주라는 일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 다람쥐가 서대주를 찾아갔어요. 이유는 뭐? Why? 가난 때문에. 얘네가 가난하구나. 요것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난해서 갔어요. 자,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했는데 서대주 대답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여유가 없다. 즉 찾아가서 help me 했는데 no. 쫙 자른 거죠. 그죠? 이것까지는 파악 가능하잖아요. 자, 그랬으면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한번 부드럽게 보시면 돼요. 이미 얘네 맥락을 파악을 했잖아요. 얘가 불안한 말만 하고 어째 대접이 경박을 했고 자, 제대로 전해 내려온 재산이 많고 천자께서 내려준 밤나무도 가지고 있는 앤데 누가? 서대주가. 얘는 지금 부자군요. 자, 수백석 도와줄 거고 많으면 1, 2석인데 내가 뭘 얻고 돌아왔어요? 안 얻고 돌아왔어요? 못 얻고 돌아왔대요. 그래갖고 지금 감정이 어때요? 통분. 여기서 부인이 처음에 다람쥐 보고 왜 이렇게 노기를 띠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유는 알겠죠? 서대주한테 가서 help me 했는데 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나 치욕스럽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확 하고 꾸짖었대요. 자, 그러면은 다람쥐 부부네요. 계집 다람쥐가 내 서대주를 욕하니까 남편 다람쥐가 서대주 얘가 날 안 도와줬어 하고 욕을 하니까 크게 꾸짖습니다. 지금 일단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서술상 특징 잡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공간 이동하면 성격이 변했다던가 아니면은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 갈등을 암시한다든가 전개적인 요소도 없고요. 고백을 해서 갈등 해결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화를 빵 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낭군의 말이 그래도다. 남편 다람쥐한테 혼을 내요.
자,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서 신의를 으뜸으로 삼는데 서대주는 어떤 사람? 학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요. 하물며 내외의 상통함도 없고 즉 관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계 없는 사람? 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의인화가 됐으니까. 별반 관계 없는 사람이다. 자, 근데도 다소간의 곡식을 쾌히 허락해 주었으니 서대주가 난군을 대접함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고사 나오면 뭔지 모르겠죠. 자, 뭐쩌고 하고 어쩌고 더하건을 뭔지 모르겠지만 난군을 대접하는 거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치아, 즉 고마워함이 없다가 갑자기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노하는 게 신의가 없다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맥락은 파악 가능하죠. 지금 여기에서 부인 다람쥐는요, 뭐예요? 서대주가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는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냐? 라고 해서 꾸짖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이 서술상 특징 못 잡겠어요. 자, 그래서 계집다람쥐가 말을 이어갑니다. 은혜 갚을 생각은 아니하고 관청에 송사를 내고자 하니까 적반하장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다 라고 하면서 옛말까지도 한번 또 얘기를 해주고 옛날 고사를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서 은혜 갚기를 힘쓰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아이고, 남편을 혼내는데 말 되게 길어요. 자, 아직까지도 여기서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 이야기는 쭉 따라가 줘야 돼요. 서대주는 본디 관우장자라서 반드시 후일의 난군을 위해서 살해할 날이 있으려니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펴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즉, 내 말 잘 듣고 서대주한테 욕하고 송사 걸고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혼내는 거죠. 서술상 특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돼요. 자, 다람쥐가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다람쥐 또 열받았어요. 천한계집이 나를 가르치고냐 하느냐. 지금 이 둘은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까지는 찾았는데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갈등 이거 없죠, 지금. 지나가요? 지금 여기에서 서대주 이렇게 편들어 주는 걸로 봐서 너가 나를 배반할 마음을 둬서 서대주로 얻고 잠이라. 예로부터 부창부는 남녀의 정이고 여필종부는 부부의 의인데 부기를 따라 네가 딴 마음을 두니 가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아라. 갈등이 일어나긴 났어요. 지금 둘이 감정이 완전 상했죠. 얘는 서대주를 욕했는데 부인이 서대주 욕하지 마요. 당신 그러면 안 되고 내 말 좀 들어요. 팍 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배경 묘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화를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얘네 말하기가 이제 고사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죠. 전기적인 요소도 없고요. 뭐 고백을 통해서 갈등 해결하는 것도 없고. 자, 지나갑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선지에서 지워줄 만한, 선지에 선택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적절한 거 찾는 중이죠. 중간 줄거리를 보아하니 서대주에게 다람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백호장군에게 올려요. 자, 그래서 서대주 잡아라 라고 오소리하고 너구리한테 명해요. 자,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우리가 지금 이거 뭐예요? 오소리를 보고서 누군가가 오소리의 행동 묘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얘 착한 애다. 얘 순박한 애야. 라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오소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자,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물 성격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좀 끝까지 봅시다. 자,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이런 마음이 춘선에 눈 녹듯이 쓰러지는지라. 자, 서대주저러 오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잡아오라고 하니까 장자쥐, 즉 서대주가
왈. 아이고 오별간 말씀이 옳아요 라고 하면서 두 번 청함이 어떻게 있으리야마는 원컨대 오별감은 두 별 살피라 라고 하면서 일시에 간청하고 잡고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소설성 특징 발견할 게 없죠. 우리가 발견한 게 지금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좀 빨리빨리 봐도 돼요.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너구리가 음흉한 거를요 지금 누가 알려줬어요? 소설자가 직접 알려주고 있잖아요. 본래 음흉한 짐승이래요. 소설자 왈. 우리가 너구리의 성격을 대화를 통해 파악한 것도 아니고 얘네 행동 통해 파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바로 소설자의 개입이죠. 와, 두 번이나 나왔어요.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볼게요. 얘가 조금 좀 찜찜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음흉한 짐승이니까 약간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걔는 안 들어갔대요. 이제 좀 약간 훌렁훌렁 봐도 되죠. 자, 서대주가 간청하니까 오소리가 얘기를 해요. 같이 가. 자, 그래서 너구리가 오소리랑 더불어 갔는데 이야 멋있다 라고 해서 서대주와 같이 앉아갖고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자 그리고 서대주가 황금도 오소리한테 주고 자 요거까지 가서 봐서는 별반 여기서 지금 찾을 게 없죠. 뭐 다른 장소로 갔으니 공간 이동을 했는데 얘네 성격이 뭐 크게 변화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공간 이동을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배경 묘사의 인물 갈등, 정기적, 고백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의인화는 되어 있긴 하는데 전기적인 요소, 뭐 도수를 쓴다든가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이 주인공, 의인화된 거 외에는요. 나머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본문이 끝납니다. 오소리는 내가 감사해요 라고 하고 지금 얘네가 서대주가 안녕 하면서 서대주와 분풀이를 다 못하겠다 라고 해서 서대주와 더불어 떠나너라. 여기서 끝나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소설상 특징 중에 요런 거 갈등이 등장하긴 하나 지금 배경 묘사를 통해서 암시한 적도 없고 인물이 뭐 고백을 하면서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없고요. 전기적인 요소 안 나와 있어요. 또 비범함이잖아요. 나온 적이 없죠. 뭐 도수를 부리면서 뭐 오소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라 했다고 갑자기 막 확 잡아 올린 것도 아니고요. 안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나온 것들이 공간의 이동이긴 하나 이동을 했죠. 이렇게 술 먹으러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인물 성격 변화는 하지가 않았고요. 계속 그냥 일반 대화가 이어진 거지 여기에서 얘가 갑자기 성격이 확 변해갖고 음흉했던 애가 완전 착하게 변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나온 건 요거밖에 없죠. 서술자가 직접 딱 나타나갖고 얘는 본래 음흉한지라 얘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성격 얘기해 주잖아요. 개입도 했고 개입해서 성격 제시해 주는 거 적절한 거 1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용 파악을 아주 세세하게 안 했죠. 그냥 쭉 물 흐르듯이 가면서 내가 선지에서 체크했던 내용이 있나 나오나 안 나오나 있나 없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힘 안 빼고서도 여러분들이 서술상 특징은요 빠르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냐? 선지를 먼저 확인해 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고 읽어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선지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지 먼저 보고 이 내용이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이렇게 서술상 특징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요 내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복습 포인트 잡고 끝내볼게요. 자, 우리가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고전산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유형들이 고전산문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서술상 특징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전산문에서 특별히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잘 물어보는가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렇게
나오는구나를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상 특징 확인하는 시간 가져봤죠. 자, 이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쵸? 선지를 먼저 보시고요. 선지에 쓰인 요 개념 이제 다 아니까 선지에 쓰인 개념이 뭔지 파악을 하고 아, 내가 이걸 찾아야 되는구나. 서술자의 개입으로 성격을 얘기하는 거 찾아줘야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읽어 내려가야 돼요. 즉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네끼리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을 하는지 서술상의 특징을 보려는 건지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보는 건지 그거에 따라 초점을 두고 읽을 부분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5가지였죠. 이 내용이 있나 없나 내가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은 정규적 요소가 어디 있지 이러고 읽어 내려가요. 이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선지를 먼저 확인해서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 찾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읽어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힘 많이 안 쓰고서도요.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완벽하게 얘네 대화의 흐름을 다 잡지 못해도 해결이 가능해요.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 가능하잖아요. 해서 성격이 얘기해 주네? 이 구절이 있네? 앞뒤 내용이 약간 이해가 안 가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완벽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부담감을 좀 줄이셔도 된다는 거 오늘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고전산문 공부로 만날게요.